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첫눈이 이렇게 풍성하게 오시기도 참 오랜만이죠. 밤사이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출근길에 불편은 있었지만 이렇게 또 빨갛게 물든 단풍 위로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으니까 오랜만에 색다른 풍경에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부산에는 눈이 안 왔다고 하죠. 참 눈 보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오세훈 서울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단순히 게이트를 넘어서 지금 태풍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지검 여기에만 맡겨서 과연 수사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매우 궁금한데요.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이 특별히 준비한 5050 이벤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구룡포 과메기 아주 받아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싱싱한 과메기 무료 배송에 35,050원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죠. 새롭게 준비한 제품 뒷고기 너무나 맛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건데 이거는 25,050원 특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지금 5050 이벤트로 이번 주에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장어탕에 이어서 도가니탕도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해 주시는데 1차에 완판이 돼가지고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순차 출고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기념 볼펜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념 볼펜 못 받으신 분들 계신다고 그러는데 다 갑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안 온다 하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와서 너무 정말 풍경이 아름답고 첫눈이 또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잘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저도 넘어지면 이제 안 되겠다라는 굉장히 좀 조심조심 사뿐사뿐 왔습니다. 도시에 살면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출근하는 거 신경 쓰는 게 좀 아쉬운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아파트에 단풍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단풍에 저렇게 눈이 쌓여 있으니까 색깔이 대비가 돼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이 좀 깨끗한 이미지고 눈을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왔다라는 상징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눈 올 때 좋아하면은 어린아이라고 하고 눈 올 때 걱정이 앞서면은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데 저도 눈 올 때 좀 제일 먼저 출근길이 너무 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출근하실 때 좀 불편하실까 봐 또 눈을 제설 작업 또 치우시는 분들도 고생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눈이 왔으니까요. 이제는 겨울도 왔고 최선을 다 해서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 멀지 않은 그 수명을 또 오늘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지금 창원지검이 명태균 구속하고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보부터 다뤄보죠.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오전에 단행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지검에서 지금 명태균 씨 수사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기한이 한번 연장했는데 많이 남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12월 3일까지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소장 내용이 대단히 허술하다고 그러면 또 이제 역풍이 맞을 겁니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자료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당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서범수사무총장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이제 기자들이 묻고 있는데 일단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으니까 그건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일단 그렇지만 최대한 뭐
뭐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 건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했을 때 아니 이게 공천 개입 과정까지 하면 당사가 압수수색되고 거기서 별건의 별건으로 이게 파생이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찬성하냐라고 했는데 그 명분은 최소한 지금 이 시간부로 사라졌다. 압수수색은 이미 단행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천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당사에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넓혀갈지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은규 대표님, 지금 속보를 보면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자료 확보를 시도했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한 조직국 등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로 이동했다라는 속보가 떴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당사가 여기 이제 여의도 바로 앞에 예.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서여의도죠.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그 핵심 정보는 없을 겁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국은 의원회관에 있고 예. 또 기조국에서 공천 업무 관리를 또 하거든요. 근데 기조국은 국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국회 안에 또 진입하는 별도의 또 허가나 여러 가지 그 업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좀 조율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창원지검에서 이제 칼을 빼든 것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시점도 다가오기도 하고 워낙 지금 국민적 의혹이 큰 데다가 언론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속도보다 언론이 더 많은 내용들을 지금 국민들 앞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지 않을 도리가 없거든요. 근데 매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당사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하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야당 탄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어떤 논거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친한동훈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태균 이슈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우면서 현재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한동훈계에서 당의 지금 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당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이 굳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의 문을 순순히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 체제에도 더 유리하겠다라는 저는 정부적 고려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잘 이행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워낙 검찰이 신뢰를 잃다 보니까 좀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빛고울 광주님, 검사들 쇼 아닌가요? 누구야님, 증거 없애버리려고 압수수색하는 건가요? 이 정도로 지금 검찰이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재보궐선거 공천 자료 압수수색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영선 전 의원도 있지만 지금 기사를 보니까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김진태 그 당시에 왜냐하면 모든 걸 번복하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단식했다고 공천 주는 게 공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단식해서 정당하게 얻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입김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폭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창원지검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영희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 거기에 이모 검사인가요? 차장 이제 검사인 것 같은데 엄청 어쨌든 뭐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뒤로 들리는데 저는 검찰이 뭐 직업윤리 뭐 이런 걸 떠나서 한 그 검사 출신 의원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 오늘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 입이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증거와 정황과 이런 진술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덮으면 진짜 우리가 죽는다라는 위기감이 검찰에 없을 거냐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들이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연일 폭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공천 개입 지방선거 당시에 보궐 뭐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겠지만 거론되는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창원지검 11명 검사로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익 대표님, 저는 이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원래 압수수색하면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또 장소는 어디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니네?
국회로 옮겼다고 그러네. 그래서 국회로 가면 그 장소에 당초에 국민의힘 당사 이렇게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장을 어떤 형태로 좀 발부받았는지는 좀 봐야 될 상황은 있는데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의 당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검찰이 뭐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몰랐다라고 하면 아마 또 재발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영장을 받아서 들고 온 만큼 뭐 당사가 저기 지금 서여의도 앞에 있으니까 그 당사를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또 추가로 지금 이제 의원회관 쪽에 조직국이나 또 국회 본청에 있는 기조국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아마 오늘은 압수수색을 좀 하고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좀 단 하나의 착오라도 있다면은 저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희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2021년도 재보궐선거부터 이준석 당대표 경선,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대통령 경선, 그다음에 대선, 그다음에 지선과 재보궐선거까지 한 6, 7개의 선거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봐야 되고 그 중심에는 지금 명태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음은 이제 여의도연구원, 이건 이제 좀 더 동욱빌딩이라고 요 옆에 있거든요. 예. 여의도연구원도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청,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의원이 현재 가 있는 의원회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위치해 있는 그 경복궁 쪽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압수수색을 해야지만 저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이걸 창원지검 7명인가요? 11명으로 11명? 네.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되겠냐 이겁니다. 11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는 특검이긴 했지만 한 40명인가요? 이 수사팀이 일단 구성이 됐었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데는 대단히 난항이 많거든요. 당사자들도 많고. 근데 볼륨이 저는 이 정권의 이 국정농단이 훨씬 커 보여요. 정말 공천에. 그리고 시기도 대단히 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연설문 그리고 본인 뭐 말과 관련해서 재단과 관련해서 이 정도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의 어떤 의혹은 전방위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단 뭐 마쳤다라고 하고 당사의 조직국이 있고 뭐 의원회관에 뭐 기조국이 있고 뭐 이렇게 좀 조직국이 있고 본청의 기조국이 있어요. 본청의 기조국이 어쨌든 김재원 최고가 지금 나와서 근데 하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한 방송에 나와서 이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오니까 매뉴얼상 공천 관련 자료는 선거가 끝나면 다 폐기한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폐기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하드카피 보는 폐기하고 뭐 백서 정도는 남길지 모르겠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 있는 뭐 이를테면 뭐 회의록 이런 걸 파기한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고 이거야말로 증거인멸이거든요. 저는 이런 주장을 왜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당의 공천이라는 게 그 기록을 당연히 보존을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그걸 폐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뇨들의 PC는 당연히 남아있죠. 당뇨들이 어디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서로 옮기더라도 그 파일들은 인수인계 형태를 통해서 서로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당뇨들의 PC나 이런 것들까지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증거를 아예 없앤다? 이건 불가능에 저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가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세요. 이거 괜히 윤석열, 김건희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중간 다리로 끼어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게 공성전처럼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김종인, 오세훈, 명태균 여기 고리 지금 이제 돈의 흐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먼저 치면 이 사람들이 같은 등장인물들이 여러 선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한 명만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는 오세훈, 명태균 이 부분부터 수사를 해야 저는 이준석, 윤석열 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 전 단계론적 접근과 우선순위적 접근이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좀 허술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기획조정국, 조직국 이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사부터 들어간다? 그랬다가 아 여기가 아니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부터 좀 허술하다는 느낌. 정말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지금 이 규모 가지고 과연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다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그리고 공천 약속받고 돈 줬던 경북 고령 군수 예비후보자 배아무개 씨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자료 일체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 얘기도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1명 가지고 감당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오늘 압수수색 속보가 들어와서 이걸 먼저 다뤄봤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매우 뜨겁습니다. 일단 3,300만 원 여론조사 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 뭐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해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명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 들어가죠.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르는 사람이 또 좀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그 뭐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그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분은요, 다른 여느 무슨 뭐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무슨 뭐 저하고 인연을 맺어서 무슨 사실상의 이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뭐 후원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그러면 그분의 행동 패턴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도 아, 이분이 또 이렇게 사고를 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마 본인도 지금쯤은 뭐 저를 돕는다는 의지에서 시작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는 도움보다는 폐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폐가 됐는지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에 3,300만 원 비용이 들어갔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김모 씨, 김한정이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름을 밝혔으니까 이 회사가 무슨 상생? 뭐 공생? 공정과 상생. 아마 재단 같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쪽의 임원들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우르르 또 그쪽으로 취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한정 사장이라는 분이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내지는 뭐 스폰서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금전적인 후원을 좀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정과 상생이라는 재단의 이사 구성을 보시면은 이사장이 김한정 씨고요. 그리고 그 이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오세훈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에 와서는 오세훈 시장 하에서 산하기관의 인사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시장이. 그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뭐 적법한 절차는 거쳤다고 지금 서울시가 반박은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간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돈을 쓰고 뭐 그 돈이 결코 적은 돈도 아니고요. 3천만 원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돈이고요.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김한정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로 챙겨주는 식으로 답례를 한 거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보면서 누가 떠오르냐면은 이거 제2의 명태균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경우도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치적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정치적 상을 치른다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김한정 씨도 왜 자기 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그거 3천 몇백만 원씩 그렇게 낼름낼름 줄 수 있는 부자가 없고요. 뭔가 돈을 쓸 때는 그 의도나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어제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됐던 9월 5일에 강혜경 씨한테 김한정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명태균 20억이라도 주면서 입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돈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분은 뭔가 이 명태균 게이트에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돈을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이걸 막아야 될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개인의 일탈이고 그냥 김한정 사장이 본인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김한정 사장이라면요 아마 오늘부터 자료를 들춰보면서 뭐부터 언론에다가 알려야 되는가 아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아마 제2의 명태균을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장미 변호사님, 아무런 대가 없이 3,300만 원 쓰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존재합니까? 아니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본인 말대로 더더군다나 믿기 어려운 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정도라면 혼자 보려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의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거 13번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밝혔잖아요. 강혜경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번은 혼자 본다고 하더라도 13번을 그러는 경우는 없다라고요. 그게 상식인 거죠. 그럼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데 정말 몰랐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이 결과물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아닙니까?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책상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보도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맞더라. 그럼 오세훈 당시 후보한테는 가지 않은 게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좌장 역할을 하는 대표격인 김종인 위원장의 책상 위에는 왜 갔습니까? 보고용으로 간 거겠죠. 이게 그 비용으로 다 충당이 됐는데 몰랐다? 아니다? 나랑은 무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다?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이 사람한테 모으는 전략을 했을 때 이 사람 아는 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그 10억, 20억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20억 얘기도요. 뉴스토마토 보도 아주 초반기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뭐 오세훈이니 조은희니 누구니 아무개니 얘기 나오기도 훨씬 전인데 야, 지금 명태균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인 거죠. 명태균이 이제 폭로를 하면 국민의힘이 휘청된다는 걸,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10억, 20억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장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장난 아니면 거짓이고 혼자 했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주장 관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만간 지시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조금만 더 보태면요. 저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 그 차명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거기에서의 여론조사 내지는 조작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일파만파 퍼졌냐면요. 지금 오세훈 시장 선거는 2021년도 3월 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과 6개월만 뒤로 시간을 돌려보면요. 윤석열 총장, 윤 후보가 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명태균 씨가 서울에 들락날락했던 그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윤석열 총장은 받아보고 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마지막 날에 명태균 씨한테 육성으로 김영선이 해줘라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명태균 씨의 말, 저 보고서가 실제로 유통됐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전 오 시장님 억울하실 수 있다고 봐요. 억울하면 수사기관에 핸드폰 다 한번 이미 제출해 보시죠. 저는요 이거 어려운 수사도 아닌 게 김한정과 오세훈 사이에 2021년도 초반과 2022년도 그 선거까지 한 1년치 대화 내용만 저는 분석해 보면요. 이 답은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김한정 씨가 사업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정치인 저렇게 깊숙이 후원하면서 이권 안 받는 저는 사업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권 관계까지도 아마 이건 수사가 한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공생학교 이사 5명이 취업한 곳이 서울의료원 이사, 서울교통공사 이사,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서울 메트로 환경 대표, 서울 도시철도 그린 환경 이렇게 다 막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특히 서울의료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자리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김은숙님, 부자는 10원도 아낀다. 그렇죠? 남성 박종욱님, 3천 쓰면 그 10배를 바라는 거죠. H님, 본전보다 몇 배 뽑는 게 부자들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했을 것이다. 단순하게 이런 해명 가지고는 쉽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김한정 씨가요, 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더 입 못 열게 또 한 10억, 20억 줘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혜경 씨한테 도움을 요청한 녹취도 있지요. 한번 들어볼까요? 니도 너 뒤집어 써라. 뒤집어 쓰든 명태균이가 뒤집어 쓰든 감옥을 가든 간에. 명태균이도 뭐 좀 한 받고 내 자리는 이제 못 준다. 이제 이렇게 터진 이상은. 한 10개 줄게, 20개 줄게 해갖고 던져주고. 그냥 네가 뒤집어 쓰고 허위 진술을 하고 가라 하든지. 막말로 이쪽에 제보자한테 끌어모아갖고 한번 하든지. 근데 이제 우리 장 기자는 거기 이제 청문회 나 다 왔어. 스타 됐어. 그래서 나도 씨발 나도 스타 좀 될까. 강 실장 말고는 딴 데는 그런 거 셀만한 사람은 없지? 없어요. 그냥 하도 말로만 떠들고 다녀서. 그런 정확한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거는 강 실장 뿐이잖아. 네네네. 그럼 강 실장만 덮으면 되네. 저만 덮으면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덮기가 싫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해갖고 명태균만 죽여야지. 네. 명태균만 세트를 해서 죽여버리는. 명태균 죽여야지. 우리가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게 불똥이 튈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밝혀지는 과정에서.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해볼게. 그걸 갖다가 그러면 청와대 쪽에서 많이 들어주면 얘기는 간단한데, 응? 그럼 그게 다 밝혀지잖아. 응? 네네, 그쵸. 우리 한번 생각하면 강실장하고 생각 좀 해보고. 네네. 나하고는 통화하는 거는 하지 말고. 9월 10일 통화니까 최근 통화입니다. 그러면 강혜경 씨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그 전부터 서로 친분은 있었던 사이 같습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하고 한 통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서로 통화를 하면서 알았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김한정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서 여론조사 의뢰하고 3,3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인데 그 증거를 지금 인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덮자. 근데 지금 일단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강 실장 혼자 입 다물면 되는 거 아니야. 덮으면 되지. 근데 저는 덮을 생각 없어요 하니까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걸 저희들이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시도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건이 불거지고 나서 통화를 했고 그것 관련해서 다시 전화를 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증거인멸 시도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 등장인물 중에 오세훈 시장과 제일 연결고리가 붙어 있어요. 밀접하고 아까 다룬 것처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공생과 상생 학교라는 곳은 사실상 돌려막는 인사를 돌려막는 곳이었어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받아서 이사 자리에 앉히고 다시금 서울시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알짜 자리들을 갔던 거죠. 오세훈 시장이 승인까지 해야 되는 자리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묻자. 그러면 생략된 말이 뭘까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건을 묻자. 왜냐하면 명태균 씨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오세훈이 내 앞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했었다.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고소장 써놨으니까 끝까지 사법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뭐라 그랬어요? 맞다. 울지 않았다.
질질 짰다. 대단히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세훈 시장도 해명 내용을 보면은 나한테 명태균이 계속 머리가 나빠서 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폄훼를 했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면의 맥락 속에서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과 딱 붙어 있는데 덮어라. 10억이든 20억이든 주고 이 돈으로 무말하든지 아니면 명태균을 정말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장난이라고요? 모종의 또 그럼 동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수사 제대로 못하면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오 시장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전 보는 게요. 예. 이게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사고가 이렇게 터질 때 외부에서 알아가지고 터트리는 경우 매우 드물고요. 내부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뭐 모종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안의 정보를 가지고 나올 때 이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 시장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사실 이게 강혜경 씨가 최초에 폭로를 하게 된 것과 유사합니다. 그때도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김영선, 명태균 이 둘이 나쁜 짓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강혜경 너가 뒤집어 써라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그 꼬리 자르기를 버틸 수 없었던 거거든요. 왜 내가 혼자 죽냐?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명태균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본인을 부정하면서 명태균에 대한 자기 부정 그게 일어나다 보니까 명태균이 열받아서 막 사진 올리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꼬리 자르기랑 자기 부정 두 개를 동시에 지금 김한정 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한정 씨에 대해 가지고 이거 일탈이다. 김한정으로 꼬리 자르기를 좀 하고 있고 김한정에 대해서도 평가절하 하면서 이거는 뭐 자기 부정 비슷하게 김한정 씨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돈도 많이 쓴 사람이고 또 내부에 관련된 비리나 비의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이분이 지금 강혜경 씨랑 통화할 때도 뭐 몇십억으로 명태균 입을 막아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우리 강혜경 씨와 통화한 내용도 외부에 새지 않도록 해라 엄청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적대적으로 지금 돌려세우게 되면은 오 시장 입장에서는 강혜경, 명태균만 지금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김한정이라고 하는 자기 사람까지도 적으로 지금 돌리면서 앞으로는 김한정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실지 이거는 검찰의 압수수색의 수고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냥 외부에 다 말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묵님께서 생태를 피한 오세훈이 명태에 걸렸네요. 어머. 뽕뿌미님 OTT 영화 한 편 만들면 흥행하겠네요. 명태, 하태, 오세발이 준수톤. 오세훈 서울시장 해명하는 기자회견 아까 들어보셨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밝혀라. 자꾸 오세훈 측이라고 하지 말고. 명태균 2번 정도 만났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보기 전에 지금 동시 접속 2만 명을 넘어섰는데 좋아요가 지금 6천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빨리 눌러주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자, 오세훈 시장의 해명 기자회견 좀 더 들어보죠. 이미 명태균 씨는 구속된 상태고요. 다만 제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한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혜경 씨 지금 매일 인터뷰 하다시피 하잖아요.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13번을 그냥 했겠습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했지?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사람 밝히세요.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밝혀달라고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밝히세요. 제가 이렇게 큰 오해를 받고 있는데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미운 건 미운 거고 본인 뜻대로 안 돼서 섭섭하고 미운 건 미운 거고 밝혀줘야 제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드리는 당당한 요구입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 그리고 이런 추측성, 음해성 보도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 부분은 일리가 있는 주장 같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혜경 씨가 오세훈 측으로 전달하지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나서 전달합니까?
그런데 왜 오세훈 측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저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혜경 씨한테 밝히라면서 이제 역공을 취하고 있는 형국인데,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본인은 몰랐다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이제 무능수법이죠. 무능하다 이러면은 정치적으로야 비난을 받겠습니다만은 사법적으로는 일부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오 시장한테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인 게, 본인이 몰라가지고 본인이 사법 처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측근 중에 누군가가 그걸 받긴 받았을 거거든요. 그걸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럼 그 사람한테 또 꼬리 자르기를 해가지고 나 대신 덮어 써줘라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서울시장의 측근인 누군가는 왜 오 시장님을 위해 가지고 덮어 써야 됩니까? 그럼 거기도 또 그 안에서 제2, 제3의 강혜경, 명태균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수사 대상자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서 지금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저는 몸부림이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와의 관계와 유착, 이게 밝혀지면 뭐 오 시장이 보고를 받았든 말았든 그건 뭐 부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 관계성 속에서 저는 이게 다 드러날 것이다. 만에 하나 진짜 김한정 씨가 완전히 그 통상적인 이해와 상식을 벗어나서 혼자 다 날뛰었다고 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오 시장이 명태균 씨 만나서 운 것도 아니고 질질 짰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통해 가지고 어렵사리 서울시장이 됐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강혜경, 김한정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오 시장을 도왔다라고 한다면은, 전 나중에 오 시장이 지금처럼 저렇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부인하고 저렇게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성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데, 저게 이제 나중에 명태균이 이야기했던 오 시장을 양아치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아마 그 표현으로 국민들이 더 인식하게 될 저는 그런 가능성도 낮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증거로 밝히는 수밖에 없겠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한 2번 정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준석, 오세훈, 김종인, 안철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맨 처음에 터져 나왔을 때 잘 몰라. 심지어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몰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김종인 위원장 뭐 호수까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뭐 청와대가 잘 보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또 뭐 장윤성 기자 취재하는데 전화하니까 바로 받을 정도고,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한 2번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그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번째 만나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정무부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뭐 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강철원 그 정무부 시장이 뭐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이 불일치해서 헤어졌다 그러고요. 2번째 만났을 때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들고 온 이 여론조사가 도대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뭐 분포도 고루고루 돼야 되고 연령별 분포, 지역적 분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 뭐 좀 옮기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한마디로 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그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죠. 아,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일단 장윤미 변호사님 저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기 어렵고 너무 구멍이 많은 이게 의혹을 더 크게 자초하는 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 회견은 민생과 관련한 발표 자리였다고 했는데 지금 민생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던 한 단면인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2번을 받고 본인 밑에 있는 강철원 전 부시장이 그 사람도 2번을 접촉을 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갖고 왔는데 굉장히 통상의 예에 거리가 있는 표본이나 어떤 샘플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싸웠다?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를 계속 가져왔는데 딱 한 건, 단건을 보고 표본이 왜곡됐네. 이거 곡해가 됐구나. 이거 지표가 이상한데라고 봤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뭔가 왜냐면 13번, 13차례 여론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었다라는 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번째 만남에 거의 언성을 높이고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다? 그것도 믿기 어려워요. 그것도 여론조사 한 번 그것 때문에? 아니죠. 굉장히 캠프에 깊숙이 관여했고 거기에서 월권을 행사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오세훈 원래 도와주던 참모들 입장에서는 외부이니까요. 그리고 그 지렛대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려 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몰아내야겠다. 싸우고 안 나가겠다는 사람과 언성을 높이고 이게 한두 번 만남으로 정말 2번 만남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이 전자의 경우가 더 상식적이고 사실관계에 부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렸으면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본인은 2번 만난지 3번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 대단히 깊숙이 명태균 씨가 관여하고 있었다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소연 변호사 대리인이었던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한 말입니다. 명태균이 얘기하는데 오세훈이 이건 방송 표현이었으니까 제일 양아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국면에서 본인이 아니다라는 말로만 일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참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명태균이라는 저 인격체는 하나죠. 저거는 뭐 자아분열이 아니니까 하나일 테고 뭐 사기꾼이면 사기꾼이고 아니면 아닐 텐데 명태균이 한 것도 무슨 여러 방법 쓴 게 아니라 여론조사 내지는 여론조작 그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럼 명태균이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명태균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세훈과 김종인은요. 명태균 아직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 이준석은 명태균 정상인 취급하고 거래 계속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거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을 정상인으로 보는 절반과 절반으로 지금 갈려있다라는 것도 뭔가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마 저 창원구치소 안에서 아마 헛웃음 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제가 오 시장만 요것만 지적을 좀 드리자면요. 2021년 1월로 돌아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재보궐에 출마 선언을 했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던 선거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안철수와 단일화까지 하고 4월 달에 선거 치르거든요. 그럼 1월이라는 시점은요. 수험생으로 치면 수능 60일 전이에요. 가장 바쁠 때입니다.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지고 아마 화장실 가서도 책을 봐야 될 그럴 수준인데 그런 시기에 오세훈 후보는 2번이나 명태균을 만나고요. 그 2인자라고 하는 강철원 당시 특보죠. 2인자. 그 사람도 2번이나 만납니까? 그것도 의아하고요. 총 4번 만났다는 거 의아하고. 두 번째는 강철원 특보가 2인자인데 그 2인자가 만나가지고 2번째 만났는데 지적을 하다가 명태균하고 욕까지 하면서 싸운다? 이 정도 되면은 그 2분 다 인격 파탄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해관계가 있길래 2번씩이나 만나가지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논쟁을 넘어서 욕설을 하면서 싸운다? 와 이거는 정말 그 인격을 의심하게 되는 저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 2인자라고 하면 후보만큼 바쁩니다. 그 사무를 총괄하고 서울시 선거가 무슨 애들 장난 무슨 반장 선거도 아니고요. 캠프 꾸리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거 챙기려면은 매우 바쁠 시간인데 강철원 특보라는 사람이 명태균을 2번 만나서 욕까지 하면서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가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저는 명태균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전 양아치 같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이는 나빠졌겠죠. 지금은 뭐 때문에 예를 들면 요구한 것을 다 못 채워주니까 사이가 나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번 만났다. 뭐 만난 것을 몇 번인지 또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불 외우다 아멘님.
매불쇼에도 명태균이랑 같이 갔더만 남성 박정욱님도 매불쇼에도 오세훈이랑 명태균 같이 왔었다던데요. 매불쇼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 매불쇼에 정승기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매불쇼에 그때 당시 2021년도 3월 2일입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 매불쇼 취직하신 지 3주째래요. 예. 그래서 대형 스타 정치인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기억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겁니다. 그 정승기 작가가 지금도 근무하거든요. 저도 가끔 만나는 사이인데 그분이 너무 생생하고 특히나 명태균 씨가 본인의 둘째 작은아버지랑 너무 외모가 유사해가지고 그때 오세훈 시장을 수행했던 4-5명의 뭐 젊은 보좌진들은 뭐 코트 빼입고 약간 좀 수트발이 있게 왔는데 명태균 씨는 조금 편안하게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승기 작가 입장에서는 처음 왔고 또 오세훈 시장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딱 봤는데 둘째 작은아버지 닮은 분이 서 있으니까 너무 유심히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신기했던 게 매불쇼라고 하는 데가 제일 많이 보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모든 언론사를 다 접촉하는 그 시점에 정승기 작가가 접촉을 했는데 명태균 씨가 정승기 작가랑은 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2021년도 3월 2일에 그때 오세훈 시장이 매불쇼 나온 건 팩트고 그때 매불쇼 현장에서 명태균 씨를 목격했다라는 증언입니다. 이거는 뭐 매우 신빙성이 저는 있는 증언이다. 지금 정승기 작가가 무슨 뭐 예를 들어 허위사실한다 그러면 법적 조치까지 당할 건데 이분이 그거를 노리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서울시청에서 2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 거짓 아닌가요? 합치면 3번이죠. 최소한도? 최소 3번인 거고 지금 제가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거는 뭐 당연하지만 가공해낼 수 없는 사실관계. 이를테면 어머 우리 작은아버지를 닮아서 이런 거는 거짓말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렇게 지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익 볼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지어내서 이거는 아마 참고인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매불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이 시청자층이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나가서 대단히 열린 모습, 되게 포용력 있는 모습을 해서 평가가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도 명태균 씨가 뭔가 관여했던 게 아닌가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네요. 예.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1년 3월 2일. 아주 정확한 날짜입니다. 그날 뭐 방송도 이미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때 같이 왔다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인데 그 뒤로 틀어졌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저는요, 이 부분도 굉장히 미묘한 게 매불쇼는 스튜디오 가보시면 출연자들도 찍지만 무대, 그러니까 대기실 쪽도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이게 뭐 보존기간 이런 CCTV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본에, 그러니까 촬영본에 그게 아마 남아있어서 돌려본다라고 하면 아까 뭐 매불쇼 측에서 뭐 밝힐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아직 밝힌 건 아니지만은 아마 그런 테이프를 좀 돌려보면 거기에 또 묘하게 뭐가 잡힐 수도 있지 않나. 그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이제 다 물증으로 드러나는 시점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그 신인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승기 작가, 그분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지금 관련 내용을 인터뷰한 게 있네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3월 1일 날 오세훈이 왔어요. 저 이제 약간 긴장되잖아요. 이제 보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 모델 같아, 모델. 아, 잘생겼더라. 혼치라고. 진짜 수트발이 이거구나. 아, 수트발. 그 중간에 그 까만 그 잡은 바 입은 남자가 한 명 들어오는데. 아, 수트 안 입고 잠바떼기 입은 아저씨가 한 명 있어. 네,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작은 아버지랑 너무 똑같아요. 자, 정승기 작가님의 작은아버지와 매우 흡사하게 닮으신 거예요. 아, 정승기 본인의 작은아버지와 매우 닮은 스타일. 우리 작은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근데 진짜 스튜디오에 만약에 작은아버지가 들어가 봐요. 방송 망하는 게 저 박살나요, 잘려요. 네, 다시 보니까 머리가 좀 더 날아간 거예요, 자꾸. 참고로 얘기하면 정승기 작가가 저 매불쇼 찍을 때 곧 바로 직전이 설이었는데 작은아버지한테 여기 직장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작은아버님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셔서 혹시 운전하다가 격려차 들린 거 아니냐라 해서 전날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장 남천동이 상당히 그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왜 인기가 좋은 줄 알겠네. 아주 재미있게 진행하는군요. 그리고 뒷이야기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네요. 아주 막 저렇게 웃으면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만하죠. 참고로 저 정승기 작가는요. 예. 공부 좋아하는 분이고 책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 어허. 굉장히 독서광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저런 일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매불쇼에서도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네.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 재미있네. 앞에다 이렇게 명패도 다 그렇게 자개로 했나? 나도 바꿔볼까? 예. 아무튼 제가 항상 이번에 이렇게 진행돼가는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또 윤석열 관련된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저렇게 울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원래 좀 잘 울죠. 계속 안 울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나오는 대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때 지방선거 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상욱 의원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인데요. 예. 이분이 2020년도 6월 달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처음으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들어오는데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면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자기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들어왔을 때 유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이준석 체제의 여의도 연구원장을 계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상욱 여의도 연구소장도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론조사 독촉하고 또 이런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참 점입가경입니다. 이 내용 다뤄보죠. 내일 지상욱 원장 오거든? 네. 그 올라가는 표를 꺼내야 되는데 주민번호 필요하나? 올라가는 비행기?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인터넷에 가면 나오잖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네. 3시 끝나고 한 7시, 8시 사이 거 하나 끊으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 너 오늘 좀 하나 좀 부탁할게. 네네네네. 중구, 서울 네. 중구. 네. 그 다음에 성북군가 뭐 있잖아. 네. 지상욱이. 거기 유선전화 좀 돌려달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서울시장. 네네. 그 다음 성북구청장은 누구? 그 다음에 이제 따로따로 해야지 500개 볼게. 네네네. 그 다음에 중구구청장은 누구? 그 다음에 정당 지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거 물어보고, 중구구청장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정당 지지. 네네네. 그래서 일반 유선전화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사해야 돼요. 네네네네. 설문지 나한테 줘야 되고. 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중국 거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 내일 아침 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응답률이 너무 안 나와요, 중국어. 그게 지금 안심번호를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유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러면 그거 한번 정밀도는 뭐 괜찮은 거예요? 네네네네. 정밀도는 괜찮고, 네. 내일 아침에? 네. 아침에 일찍 드리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예.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라고. 네. 메모 좀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받았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행안부 인구 비례 보정을 한 거예요? 네, 보정한 자료입니다. 이게 너무 표집이 안 돼서 뒤에 코트를 확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은 다 이제 행안부 기준으로 보정을 가중치를 준 겁니다. 예. 듣게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를 알 수 있네요. 첫째는 왜 강혜경 씨가
저렇게 녹취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 먼저. 그냥 명태균 씨가 전화해가지고 막 지시를 내리잖아요. 급하게. 그거 어디까지 해야 돼? 뭐 보니까 차 안에서 전화하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뭐라고 했더라 받아 적으려면 녹음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녹음 파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의도 연구소. 그야말로 당의 공식 연구소 아닙니까? 그 공식 연구소장이 의뢰를 한 여론조사 기관. 장미 변호사님. 네. 이거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네요. 대단히 밀접하죠. 원장이 직접 전화해서 챙기잖아요. 예.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돌리는 여론조사 지표와 관련해서 실무자인 강혜경 씨와요.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제가 이 뉴스타파 기사를 이해한 게 맞다면 돈을 안 줬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3천만 원 용역을 주고 여론조사를 돌렸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를 치를 때는 지사공 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공짜 여론조사를 시켰다. 이게 지금 기사의 골자인데요.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당연하지만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의혹 중에 하나가 막 성동 그리고 중구 이렇게 묻잖아요. 딱 특정을 해가지고요. 중구는 지상욱 원장이 그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출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용도로 급하게 알아보는데 그걸 공짜로 했다? 지상욱 전 의원 답변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게 또 하나 포인트가 성북은 정택은 의원이 출마를 그렇죠. 했을 텐데 정택은 지상욱 이 두 분의 공통점이 김종인 퀴즈인 겁니다. 아까 제가 지상욱 원장은 김종인 때 여연 원장으로 들어가서 이준석 당대표 때 연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연임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원래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의 3역이라고 해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 대표 사람 중에서도 핵심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지상욱 원장이 유임이 됐다라는 것은 역시나 김종인과 이준석은 하나구나. 근데 그 김종인의 퀴즈들이 지상욱, 정택은인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조사를 시킨 거를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의도 연구원장 현직입니다. 현직 여의도 연구원장이 자신의 개인 일탈을 하는데요.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자기의 보좌관 출신의 그 선거구와 정택은, 김종인 퀴즈의 선거구를 특정을 해서 명태균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돌릴까? 아까 저 자막 보시면 일반 유선전화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일반 유선전화를 왜 돌리느냐? 첫 번째는 유선전화로 돌리면 거기 있는 상점들로 전화를 많이 돌리거든요. 예. 그 지역 구민들한테. 이거 선거운동을 대신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돈 안 쓰고 대신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첫 번째 드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표를 얻어오면요. 그 조사 지표를 가지고 그 캠프에 전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지상욱 원장이 궁금해서 봤다 그러면은요. 여의도 연구원 조직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개인의 일탈로 합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것은 그 후보 캠프에다가 전달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정택은 후보자와 지상욱 의원의 전직 보좌관, 그 후보자들까지도 이건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여의도 연구원과 미래한국연구소가 또 용역 맺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개인으로 조사한 건 공짜로 받았죠. 여의도 연구원은 용역을 직접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본인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요.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이. 그러면서 여의도 연구원의 돈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주는, 이것을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업무상 배임. 그러니까 대표자가 그 기관의 돈을 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상욱 원장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당연한 거고요. 개인 비리로 이건 업무상 배임까지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예로요.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 뿌렸다는 이유로 프랑스 파리에 있다가 극거 귀국해가지고 수사받고 구속까지 됐거든요. 저 지상욱 원장이 지금 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급히 귀국해서 이거 수사받으면 저는 이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송영길 대표의 예에 비하면 이거 죄질이 훨씬 나쁩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 비리 혐의가 지금 드러났다. 이거 여의도 연구원도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하네요.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당의 공식 기구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분석실도 있고요.
여의도 연구원이 자체 조사도 하지만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합리적인 업체들과 계약도 맺는 건 당연한 건데 저기 창원에 여론 조작을 하는 업체를 갖다가 그것도 호용호재하는 명태균이 차명으로 소유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고요. 지상욱 원장이 개인 일탈로서 본인이 여론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줬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거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거는 과일 사 먹고 초밥 사 먹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배임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업무상 배임 걸었잖아요. 그거와 여의도 연구원 돈을 이렇게 빼먹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중대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소했으니까 지상욱 원장 당연히 이거 기소해야 되는 거죠. 공식 여론조사를 저런 데다가 맡긴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범위였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것인지 이런 것을 빨리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아무튼지 파면 팔수록 더 깊숙이 뭔가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완전 보수 괴멸의 노다지 같은 느낌이에요. 본인도 그냥 휴대전화를 휴대전화라고 언론이 지칭하지 않잖아요. 황금폰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포렌식도 시켜놨더라고요. 2만 장. 이거 40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문자 캡처본도 있어요. 이 사람 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명태균의 입만 보는 처지가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인과 아닌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은 나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전방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까지 뭐 현역 의원, 전직 의원 할 것 없이 물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믿을까요? 왜냐하면 폭로가 전방위적인 것도 전방위적인데 너무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심지어는 육성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각조각을 맞춰보면요.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진실은 간단합니다. 항상. 제가 이거 대단히 베테랑 수사관이 입회하는데 진실은 간단하다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 말대로 될 겁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아직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전 아직 예고편도 안 들었다고 봐요. 예. 왜냐면 명태균 씨가 20분에 1만 오픈했고 20분에 19가 있는데 20분에 19 오픈하면은 검찰 니들 감당할 수 있겠냐. 현직 대통령 내려와서 집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 따라하기를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있는데 아직은 공개 못하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를 고려해서 자기가 유리할 때 오픈하겠다라는 건데 이미 평택과 포항만 오픈을 해도 이렇게 휘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과 김건희의 육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글 드라이브가 다 공개가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분들은 아직 공개를 다 안 한 겁니다. 근데 예고편만 가지고도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거든요. 당의 중역들이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되게 난처한 게 뭐냐면요. 오세훈을 당선시킬 때만 해도 김종인, 이준석, 지상욱, 뭐 명태균, 뭐 블라블라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원팀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3년이 지나니까 각자 위치가 다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각자 살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가 해제되고 자기 유리한 것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반박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집단 논개처럼 돼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절벽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책에서 언급한 보수의 종말 아니냐. 그래서 보수의 종말은 아직 예고편도 전 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본편이 나오고 결말을 보면요. 보수는 폐허로 간다. 폐허. 저는 보수 폐허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식 이걸 정책 뭐라고 그래요? 정책 연구 싱크탱크라고 하죠. 여의도 연구원이 저 멀리 경남 창원에 있는 여론조사 연구소를 왜 접촉했을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입맛에 맞게 조작해 주니까 그래서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이렇게 지시한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이번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조작을 지시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네. 그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장동화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정현이는 한 17. 여론조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번에처럼 가라로 만들어.
네.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전에 우리 그 가라로 만든 거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예, 표지 좀 색깔 좀 바꿔갖고 내일 오전에 또 나가야 됩니다.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몇 프로 이렇게 사전에 정해놓고 가짜로 만들라고 아주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론조사를 조작했는데 이 범법 행위, 그리고 그걸 모르고 맡겼다면, 알고 맡겼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나 이 듣고 있는데 소름이 다 끼치는데요. 아니, 저는 너무 소름이 돋는 게요. 왜냐하면 이게 김영선 공천을 받으려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는 걸 당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23%.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홍준표 시장 2% 지는 걸로 하라고, 그것도 육성이 나왔잖아요. 가라로, 조작으로, 가짜로,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천받고 했던 게 지금 국민의힘의 민낯이구나라고, 이게 육성으로 지금 뒷받침되는 거예요. 김지수 후보라고 민주당 당시에 경쟁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경쟁력 없다라는 거 23, 17로 맞춰, 가라로, 가짜로 한번 만들어봐. 종전에 만든 거 있지? 표지 색깔만 바꿔. 이렇게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이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명하지 않으니까요.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냥 압수수색 당할까 봐 저하고 특검 같은 건 반대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 육성이 나오는 순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는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수사하십시오. 검찰도 정확하게 수사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은 이름을, 당명을 제가 위헌정당이라 불렀거든요. 위헌정당이 아니라 이제 범죄정당이네요. 아, 이건 조작정당이에요. 조작정당. 범죄 집단이죠. 제가 이제는 조작의 힘이라고 제가 불러드릴 건데, 조작의 힘이 조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게 그 명태균과 일당들의 말의 가장 큰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호기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심에 조작을 하면요, 그냥 꿈에서 숫자 본 대로 꿈짜리 로또 번호 쓰듯이 하면 그게 조작이에요. 왜 본인이 스스로 볼 건데 조작을 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 볼 건데 조사를 굳이 돌려서 조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조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공당에다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조작의 여론조사를 도구로 공천을 얻어냈다라는 게 이 인간들의 조작 범죄의 본질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장모가 조작해가지고 잔고증명 조작해서 본인 만족을 위해 조작했습니까? 결국 대출 서류 사기해가지고 돈 얻어낸 거거든요. 김건희가 학위를 조작해가지고 결국 박사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돈을 얻어내지 않아요? 아브레우라는 그 브라질 사람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입찰에 들어와서 사업권을 따내거든요. 그럼 명태균도 똑같은 겁니다. 조작을 궁금해서 자기 혼자 보는데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이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명태균과 지상욱과 이준석과 김종인이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조작의 힘이 조작 범죄를 당내에서 저지른 거죠. 아, 저는 정말 저 문구를 오늘 듣는데 등에서 땀이 나고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조작 범죄 정당 아닙니까? 범죄 소굴, 범죄 정당. 이거 저는 창원지검이 수사할 게 아니고요. 이걸 보면서도 쉴드를 치거나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뱀의 혓바닥같이 낼름낼름 혓바닥 길게 변명을 하면요,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대로 둬서는 안 되죠. 어떻게 공당이 이렇게 범죄 집단하고 접촉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바로 저 범죄 집단을 운영했던 명태균이 윤석열하고 직접 통화해서 개입하고 김건희하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이게 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씩 안개가 걷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안개가 걷히고 있고 아마 지금 본회의에 28일에는 안 하고 다음 달 10일 날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탈표 안 나올까요? 이렇게 육성이 쏟아지고, 그리고 명태균 씨 영장 그 시한이 12월 3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기소할 거예요. 구속 기소할 건데 그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났는지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지금 몰락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을 선택할 건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국민 보고 정치하셔야죠. 저는요, 오세훈과 이준석 같은 뺀질거리는 정치인한테는 제가 직언을 하고 싶지 않고요. 만에 하나 지상욱 원장님이 지금 외국에 계신다는데 이 방송을 보신다면 당장 귀국하세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때 송영길 대표에게도 다 귀국하라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수사받았고 구속돼서 재판받고 지금도 활동하시잖아요. 지상욱 원장은 자기 육성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뺀질거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귀국해서 수사 받으세요.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여의도 연구원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조작의 힘이라는 조작 정당에서 싱크탱크를 조작질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당을 생각하신다면은 당장 귀국해서 진실을 협조하시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게 저는 지상욱이라는 정치인에게 이미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는 마지막 남은 책임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귀국하세요. 가라로 만들어라. 가라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가라로 집권했으면 가라 정권이네요. 가라 정권. 앞에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꼭 넣어주세요. 영원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네.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제 제 의견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이 내용도 사실은 좀 짚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2부에 출연하기로 모신 분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신 정구승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정구승 변호사님이 강혜경 씨 변호도 맡게 됐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오늘 2부에서 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나고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신은기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가 아끼고 걱정하는 이 시대의 의인 박정훈 대령. 지난번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했지요. 군검찰이요. 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또 어떻게 될까도 참 궁금하고 이런 부분 알고 싶어서 오늘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맡고 계신 정구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 변호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기시고 근사하시고 그런가요? 김규현 변호사님도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대령님 변호를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이때 김정민 변호사님, 그다음 이덕환 변호사님, 정관영 변호사님, 하주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해서 6명. 아이고, 그렇게 든든하게 또 버텨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만 지난번에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을 때 이게 최고 형량이다 그랬는데 최고 형량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공소장을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혐의가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이제 항명죄와 허위사실에 의한 그 상관 명예훼손이 있는데 이제 실체적 경합 범죄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형량이 높은 것에 2분의 1 가중하는 것이 최고 형량입니다. 항명죄 이제 평시 항명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이고. 그 허위사실에 의한 상관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한이 높은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상관 명예훼손의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월이 최고 형량입니다. 그걸 합쳤다면 7년 6월인데 일단 평상시 항명죄는 3년 이하니까 맞습니다. 항명으로만 놓고 보면 징역 3년이 최고형이라서 그런 보도들이 나왔던 모양이군요. 그런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일반 법원하고 달리 군사법원에서 하는 재판이라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나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게 걱정인데 군사재판도 3심제입니까? 예, 3심제지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항소심부터는 일반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뭐 저희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간법원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남아있긴 합니다.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군판사분들께서 이제 합의부기 때문에 세 분께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세 분이 일반 형사법정과 동일하게 좌배석, 우배석 주심 판사님이 계신데 이런 합의부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남아있는 게 본 재판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법원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군사법원은 일반 민간인 법원과는 달리 군의 어떤 지휘계통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법조인 자격이 없는 분들이 했던 시절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다 그런 부분은 바뀌어서 법조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 군판사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군복무를 저는 공익법무관으로 했지만 다른 이제 동기나 이런 친구들이 군법무관을 하면서 그런 계급 체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정장을 입는다던가 군복을 입지 않는 등 이런 배려가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판을 이번에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보면은 재판부에서 저희 변호인단이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과정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심 재판장님께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특히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고드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셔갖고 사실 그런 태도 때문에 저희는 약간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비록 최고 형량을 구형했지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연 군사법원에서도 그렇게 용기 있는 재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일단 구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검찰에서 하듯이 특수부 검사들이 하듯이 최고 형량에 가까운 5년이나 7년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뻥구형을 할 줄 알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3년을 구형한 걸 보고 이제 군검사 쪽에서도 크게 자신은 없구나. 본인들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너무 많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판사님의 경우에는 저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 과정에서도 좋은 애티튜드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읽어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유죄 쓰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워낙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많아가지고 일단 모든 재판은 증거로 다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박정훈 대령이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고 무죄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뭔가 관련된 조사들을 해가지고 이게 부당한 적이었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그걸 무죄라고 딱 선고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대로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밝히지도 못한 채 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아쉽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제 공수처에 너네가 확보한 자료라도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조금 분석을 해서 외압이 있었거나 이게 부당한 명령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아무래도 좀 미온적으로 나오다 보니 군사법원에서 수차례 이제 문서정보 촉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이미 증거 기록만 보더라도 이제 저희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명령 자체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김계환 사령관이 그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인데 그 김계환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는 증거가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가장 기억이 생생한 초기 수사 때의 진술에서는 이제 그것도 확실하게 말 못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게 마사지가 된 나중에 재판이나 그 청문회에 와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을 발령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못 밝히고 있습니다. 김기환 사령관은 자신이 명령을 했다고 증언합니까? 네, 세 차례 이상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사령관이 부하한테 명령을 했는데 말을 3차례 이상 안 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도 사실 해병대나 군 분위기를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저희는 이제 반증으로서 이게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고민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민한 그 흔적이 증거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진희 군사보좌관과의 텔레그램을 보면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라는 식으로 계속 보수적인 그 국방부 장관이 명령이 있는 걸 저희가 이미 명백하니까 거기에 그걸 받고 김계환 사령관이 이제 박정훈 대령님께 명령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웃단에 있는 사실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운 외압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명령이다라는 부분이 좀 입증이 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명령이 있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미 이미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빠르게 종결을 했고 사실은 재판부께서 꽤 그래도 저희의 우려와는 다르게 보통의 재판처럼 이끌어 가주시려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형식적으로는 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건 오히려 인사이동을 걱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15일로 저희가 잡혔는데 1월 15일로 이제 저희가 잡힌 걸로 알고 1월 9일로 잡혔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 혹시
부당한 외압에 있어서 법원에 이제 재판부를 바꾼다. 예, 그런 재판부를 바꾸면은 그 심리를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론 제기를 다시 해서 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 군판사님의 임기가 그 인사이동이 2월달이어서 예.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놀랐던 점은 뭐 상식에 맞지 않거나 저희가 배워왔던 거와 다른 수많은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개각을 한다고 해서 뭐 국방부 장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변호인단에서 사실 제일 걱정하는 거는 재판부를 갑자기 틀어서 변경을 해버려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그분이 뭐 형식적인 변론 제기만 한 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시는 거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없었다면 항명죄는 애당초 성립하기 힘드니까 그건 당연히 무죄가 되는데 설사 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이미 판례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사실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많은 증거에 비해는 좀 모자라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박진희 군사보좌관과 김계한 사령관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 부당한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로 그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만 입건하는 걸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텔레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외압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흔치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이런 식이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 돌려 얘기하기 마련인데 그 텔레그램이 떡하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외압의 실체는 지휘 책임자인 임사단장과 그 뭐 여단장까지도 모르겠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가지 말고 징계로 해달라는 명시적 요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이 이미 저희 증거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출처가 대통령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에서는 이제 전화 통화가 오고 갔고 그 순차적인 통화를 통해서 이런 텔레그램이 왔다라는 저희는 입증을 했을 뿐이지만 뭐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더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그러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6명입니다. 그러면 6명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회의도 하고 결론을 정합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게 변호인단끼리 다툴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명백한 증거들이 꽤 있어서 카톡방이나 줌 미팅을 통해 갖고 이제 많이 회의를 하고 있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인단 6분이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번 경우에도 명령이 없었다를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당한 명령이니까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거냐 이걸 놓고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저희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어왔던 재판과 수사였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이 명령이 없었다. 이거 한번 뚫어봐라 라는 식으로 저희가 논리를 만들었고 그 부분을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 담당을 해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발권 명령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이덕환 변호사님이나 정관영 변호사님이 써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또 다른 변호사님이 써주셨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갖고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 최종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기록을 봐도 명백하게 명령도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적인 명령인 게 너무 인식이 쉬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에서는 외압이 그러니까 군사법원에 대한 외압이 없다면 이 증거 기록을 갖고 유죄를 쓰긴 정말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혹시 6분이 모두 무료 변론하십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러면 정 변호사님은 무료로 참여하셨습니까? 네. 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저는 정치나 이제 시사 이슈보다는 저 이제 어린 나이에 개업을 했다 보니까 이제 로펌 운영에 저 관심이 많았던 편이었는데 네. 김규현 변호사님과 이제 술자리를 갖기로 약속했던 날에 주황색 옷, 해병대 옷을 입고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형은 이제 변호사 아니라 해병대다. 그래서 놀렸는데 막 좀 도가 지나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그날이 이제 제2요구권이 막혀갖고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던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 대중으로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막 울면서 울분을 토하는 걸 보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제의를 했죠. 저희가 이제 조직범죄 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너도 그렇게 그런 쪽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쪽도 조직범죄처럼 하고 있으니 너가 와서 좋은 일 좀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변호사 하시기 전에 검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법무관으로 이제 검찰청, 대법원, 법률구조공단을 거치고 저는 바로 개업을 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또 강혜경 씨 변호인도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김규현 변호사 영향이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박정훈 대령님을 그 변호를 하면서 연을 맺었던 기자님들 통해서 저희가 의사를 밝혔고요. 김규현 변호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조금 더 확정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씨 변호도 무료입니까? 예.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 강혜경 씨 이렇게 다 무료 변론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럽니까? 저희 로펌이 구성원이 25명이고 변호사가 12분 계시는데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다 분담해서 열심히 하죠. 강혜경 씨 거에는 심지어 저희 같이 동업한 대표이사 변호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로펌 차원에서 거의 총력을 기울여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성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혜경 씨 변호인단은 몇 분입니까? 지금은 노영희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그리고 문건일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입니다. 4분이서. 그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저는 이번에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하고 이렇게 명태균 씨 변호를 그만두게 된 것도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도 있지만 변호인이 일단 의뢰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또 변호사니까 변론을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은 박정훈 대령을 겪어보고 이 양반 정말 의인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사석에서 박정훈 대령님께도 직접 말씀드렸고 김규현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농담 삼아 했습니다. 너무 올바르시고 소위 말하는 약간 정석 같은 분이시라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사실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 아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조금 좀 융통성도 부리고 실리도 챙기고 이렇게 해야 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인터뷰 때도 밝힌 적이 있지만 제가 5회 공판 이후에 참여를 했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 변호사로서 객관적인 시점에서 이 사건을 좀 더 판단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인품을 겪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박정훈 대령만큼이나 많이 울었던 변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너무 강직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이제 부하 아들이 이제 진술을 하러 나오거나 증언을 하러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보통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자기 부하들 모두에게 약간 칭송을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 증인분께서는 검찰 신청 증인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진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회유가 되었으면 어떡하나 갑자기 와갖고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그날 자신이 겪는 고초를 얘기하면서 우리 그 수사단장님을 지켜달라라는 말을 법정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의 인품은 꼭 이번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항상 똑같았었구나. 저 부하들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다 단장님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저분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네, 증인신문 과정에서 참 울음바다가 됐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랬군요. 박정훈 대령님이 이제 보직 해임된 지가 1년이 넘었죠, 아마. 참, 그 1년 넘도록 아무리 강직한 분이라도 그렇게 버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떠신가요? 지금 건강이나 뭐 이렇게 정신 상태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도 티를 안 내시려고 하시고 이제 가끔 그런 얘기는 하십니다. 이게 보직 해임이 1년이 넘는 상태가 되면은 자동으로 전역을 시키게 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수뇌부가 싫어하는 분에게 다시 보직을 주자니 그것도 싫고 그래서 그런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임성근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진짜 처벌받아야 되는 분들은 꽃보직으로 가거나 별을 더 늘려서 좋은 데를 가는데 저희가 박정훈 대령님께 뭐 그런
승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업무 복귀나 지금처럼 거의 골방에 유폐되다시피 한 상황만 벗어나게 좀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훈 대령님께서는 크게 내색 안 하시고 버틸만 합니다. 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정훈 대령님, 저희가 항상 그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만나시면은 제가 정말 항상 기도하고 있고, 우리 정어리원들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박정훈 대령님께서 잘 버텨주시기를 바라는데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난번 그 구형 공판 끝나고 났을 때 박정훈 대령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실망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예상했다는 반응이었습니까? 예, 예상했다는 반응이었고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게 본인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박정훈의 사건이 더 이상 박정훈 사건만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만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에 김규현 변호사나 박정훈 대령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건 이게 하나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박정훈이 유죄를 받는다면 어떤 공직자, 어떤 군인이 원칙대로 행동하겠는가. 이 정도인 사람조차도 유죄를 받는 세상이 돼버리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감당하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이 망가질까 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사건이 내 사건이게만 되지 않게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1월 9일이죠. 예. 선거 공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법정 구속을 시도할까요? 지금의 군 검찰이라면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초에 최초 구속영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허위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검사들이 피고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무리한 그 의견 제시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외력이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마라는 생각도 하곤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했던 일들이 일어난 걸 생각하면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거부가 돼 있는 상태고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뭐 김규현 변호사든 이런 분들끼리 말씀드리는 게 검사 몇 명 투입돼서 3달만 하면 이미 자료도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국정조사, 감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강제력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국회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이유로 들어서 묵묵부답 해버리면 사실 파헤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유의미할 겁니다. 실익은 있겠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저는 수사권에 의한 수사, 즉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죄 탄원 서명 운동도 받고 있지요. 예. 얼마나 동참했습니까? 첫날부터 3만이 넘었다는 걸로 들었는데 예.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들여다보지 않고 계세요? 네, 왜냐면 그러면 저도 너무 휩쓸릴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 우리의 염원과 별개로도 사건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바라봐도 무죄인 게 확실시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혼자 되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말이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지난번에 조국 대표가 구형 공판 때 박정훈 대령 옆에 서 있던데 국회의원들이 연명으로 박정훈 대령 인신구속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성명을 내거나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실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 전제로 아니면 징역이 나오는 걸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건 사실 뭐 인신구속을 막는 것보다는 명예회복, 즉 무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점점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인신구속에 대해서도 좀 더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명이나 연판을 돌리실 거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무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미 그냥 기록만 드라이하게 봐달라. 라는 정도의 뭐 서명만 해주신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쁜이 마음님께서 혹시 변호인단을 도울 수 있는 계좌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아직 저희는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김규현 변호사님에게 도와주시면,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야 저는 로펌 대표고 다른 사건들도 수백 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은 이제 공익제보자가 돼버리시는 바람에 네, 여러모로 좀 곤란을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도와주신다면 아마 더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참 그 정구승 변호사님 나오니까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힘을 많이 주십니다. 국민이 바보냐님, 멋져요 정구승 변호사님 최고이십니다. 화팅입니다. 인초님, 변호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향님, 멋지시다. 정의로운 정승구 변호사님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다로님, 이런 분들을 보면 정의는 죽지 않고 살아있고 오래 걸려도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가을님, 대한민국은 이런 변호사들이 계셔서 그나마 살만합니다. 가을 온이 시원하다님, 변호사님 맞는 말, 내 부모라면 참 답답하죠. 너무 강직해서 부러질까 봐. 그런 글 주셨네요. 아무튼 박정훈 대령 이제 그 선고 공판까지 또 힘든 시기를 거쳐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강혜경 씨 변호를 맡게 되셨다고 그래서요. 예. 그것도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 꼬임에 넘어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강혜경 씨는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어찌됐든 강혜경 씨도 지금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셈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인이 이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것을 혹시 그 문제를 삼아서 혐의를 씌우고 조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제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들이 강혜경 씨를 피의자로 하여금 조사하고 있는 것들. 피의자 신분입니까? 네,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이제 변호를 통석을 해서 변호를 하는 거고요. 네,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익신고도 저희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고,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거나 뭐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도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명태균 씨의 지시에 의해서 그냥 그거를 수행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검찰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보십니까?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의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희 변호인단은 이제 대통령 부부 내외분께서 이번 핸드폰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치고 올라가야 검찰이 기계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 일반적인 사건, 제가 형사 전문으로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상선으로 보이는 자가 핸드폰을 바꿨다는 건 바로 영장 청구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뉴스 보도로 떠들썩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홍보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매체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까지 쓴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매체를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법 앞에서 평등할 거면 저희 다른 의뢰인분들도 핸드폰 바꾼 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동일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핸드폰이 바뀌었다, 실제로 진짜 핸드폰이 깨져갖고 그 상황을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치거나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핸드폰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이에서 다른 취급이 있다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저희의 기본적 원칙에서 조금 어긋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강혜경 씨에 대한 변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 밝히는 것으로 저희는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강혜경 씨가 이미 제출한 증거가 엄청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전원이 아니라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뭐 회계 자료든 아니면 데이터든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어제 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이나 끝나고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제 여론 조작이 구체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왜냐면 검사님께서 여론 조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관계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서로 지금은 갈라선 계기가 뭐였는가도 참 궁금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거를 강혜경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꼼꼼한 성격이라,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고 두루 동글동글해서 그런지 녹음과 자료 등이 다수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보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하고 명태균 씨는 왜 갈라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끔 변호인 중에 의뢰인의 이익을 정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이익을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분이 그렇다고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추측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명태균 씨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스타일이 오히려 신뢰를 좀 잘 얻는 스타일이, 워낙 달변이시고 신뢰를 잘 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그 유수의 정치인들이나 유력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신뢰를 못 준 분은 다른 분이 아닌가, 변호인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강혜경 씨 변호인으로 그 자격으로 명태균 씨 접견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접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이 사건을 떼어서 봤을 때는 공범으로 보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접견인데, 진술 조작이나 진술 오염의 우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조금 교도관 입회하에도 안 되는군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접견해서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검찰의 역할이고 저희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녹음과 사실 데이터와 장부가 있어서 그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갖고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혜경 씨한테 적용되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뭐 혐의가 뭡니까? 여론조사 조작? 위계에 의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저희가 합류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은 조사, 왜냐면 10차에 가까운 조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저희가 뭐 데이터를 남겨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좀 정리가 돼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는 뭘 사기쳤다는 거죠? 뭐 그 유력자들이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그게 뭐 안 됐던 사건도 있고 그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여쭤보기가 좀 죄송한데 오세훈 서울시장 개입이 됐다는 정황이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지금 극구 부인하고 있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의 어제 해명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가 어제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을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조사 때 구체적으로 데이터와 함께 진술 녹음에 대한 경위를 강혜경 씨가 직접 말씀드릴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뭐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말씀하시는 게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행이 있다면 저도 간단하고 뭐 저희 그 강혜경 어제 실제로 입회한 문건일 변호사도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애청자님 한 분 질문이 왔는데 좀 여쭤볼게요. 이은주님께서요. 정구승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님의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거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죄여야 마땅하고
그보다 앞서 재판 무효나 공소 기각이 정상 아닌가요? 군 검찰은 대체 무슨 명목으로 항명죄 최고형인 3년을 구형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정확한 지적을 하나 하셨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변론 전략 그 요지 중에 하나가 공소권 남용입니다. 이거는 검사 수준에서 커트를 했어야 된다. 이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속영장 때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소까지 갖고 온 것 자체가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남용했다.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유무죄 판단 가기 전에 일단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해달라는 게 1차 주장입니다. 그 다음이 명령이 없다. 명령이 있었어도 불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항명죄의 대상이 되는 명령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께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저희 공소권 남용 주장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질문입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중에 이게 다 도라미타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로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고 800에 7070까지 나오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조사를 하면 이런 재판 결과를 다 뒤집을 수도 있습니까? 재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성, 증거의 신규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근데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가장 메인 쟁점이 뭐냐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원래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죄여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건 뭘 했건 아무리 그래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나리오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만 입증이 돼도 반대로 그런 정도만 해도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의혹 제기나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대통령실이 심지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2번 개입했다.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이게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 되거든요. 원칙대로라면 그걸 지금 군검찰이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변호인단이 말했던 게 입장이 바뀌었다. 왜 우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냐. 사실 저희는 의혹 제기만 해도 시나리오가 말이 된다고 하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되는 건데 저희가 불안해서 오히려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입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을 저희가 입증을 해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검찰의 역할이고 검찰의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변호를 안 했어도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후에 항소심에 가서는 만약에 정말로 외압이든 납득할 수 없는 걸로 나왔을 때는 저희가 항소심에서는 그런 부분을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퉈서 공수처의 자료를 보지 않는다면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좀 더 강경하게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확신에 찬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도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원 대령 변호인을 맡고 계신 정구승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